척추를 쭉 펴시면 좋습니다. 근데 뭐 디스크가 있어서 너무 안 좋으시면 기대셔도 괜찮은데요. 어깨 힘도 좀 빼시고, 네, 턱을 조금 밑으로 당기시고요. 눈은 감으셔도 좋지만 불편하시면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자, 호흡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겠습니다. 들숨, 천천히 아랫배가 부르륵 나오도록 숨을 들이쉬었다가 다시 코로 숨을 내뱉습니다. 내뱉는 숨이 더 중요합니다. 천천히 숨을 내뱉으세요. 다시 들숨, 날숨, 다시 들숨, 날숨. 숨을 편안하게 쉬시면서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윤동주,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이나 내용에 잠시 머무시겠습니다. 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돌봄은 힘이 세다라는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놔두면 나오나요? 네, 나오네요.
이렇게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시면서 많은 돌봄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돌봄을 통해서 사실은 제일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네. 오늘도 저는 이제 유치부실에 아이들이 오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따라가질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안기고 또 그 아이들이 내 눈을 마주쳐주고 또 그 아이들과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들이 그 아이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돌봄을 내가 일방적으로 제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들을 통해서도 나도 여전히 돌봄을 받고 있는 굉장히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이 우리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유아기 발달에 대해서는 저희 유치부 학부모님들에게 요것과 연계되는 강의를 해서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들으시고 또 이거랑 연계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청년기 부분은 청년부에서 또 강의를 부탁해가지고 제가 청년부 거를 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아기, 오늘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4개를 제가 강의를 다 한 셈입니다. 영문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강의들을 선생님들이 연계해서 들으시면 그 인간 발달에 대한 이해가 개괄적으로는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아동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발달 단계마다 다 중요하지만 이 아동기도 참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이 있고 또 연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한 단계의 그 발달의 요소들을 미끄럼으로 해서 또 그 다음 단계가 발달이 되고 또 그 다음 단계가 발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계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발달하는 법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발달의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어떤 한 부분에서 발달이 지연되어져 있다면은 그 발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돌아가지는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내 아이가 제대로 크고 있나 또 혹은 우리 그 아동부의 어린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나 또 혹은 신앙교육을 했을 때에 이 신앙적 성장과 발달이 제대로 되고 있나 또 혹은 청소년부에서도 발달이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것은 이런 이론적인 그런 어떤 인지가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 이론적인 인지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개념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달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개념을 너무 어렵게 잡아놔가지고 그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뭐 저희 아이들 키워본 경험 또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 어린이들을 또 혹은 청소년부를 지도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지연되었고 또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정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쭉 경험을 통해서 그 개념들을 조금 더 현실화하고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 발달 심리학에서 하는 강의랑은 조금 다르게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뭐, 요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신장은 1년에 평균 5.5cm 정도 자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kg 정도 이렇게, 자란다는 거, 요런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비만이나 영양 부분, 소화 당뇨도 많죠. 그죠? 요런 어떤 아동기의 비만에 따라서 오는 여러 가지 이 질환들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자, 인지 발달에서 보면은, 인지 발달은 이제 이 인지 기능을 말하는 거죠. 자, 인지 발달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피아제라는 학자의 인지 발달 이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보존 개념이라는 것이 아동기에 획득이 돼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빨간 게 안 나오네요.
네, 보존 개념에서 보면은 동일성, 가역성, 상보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써놨죠. 그죠? 동일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저 맨 오른쪽에 어린아이 그림을 보면은 그 네모난 뭐죠? 네모가 지금 8개가 있어요. 밑에. 위에 줄에도 똑같이 8개예요. 그런데 이제 보존 개념이 동일성의 보존 개념이 획득이 안 되면은 위에 게 하나 더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이들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면, 비슷한 무게의 어떤 물체를 놓고 이 두 개가 이제 동일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하나는 납작하고 하나는 약간 그 덩어리처럼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동그랗게 덩어리져 있는 것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무게에 대한 상보성, 또 혹은 똑같은 것들을 오른쪽 왼쪽 이렇게 놔도 가역성, 말하자면은 역지사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일성, 말하자면 이렇게 넓혀놓고 좁혀놔도 똑같은 개수라는 거예요. 왜 이 개념이 중요하냐 하면 이 보존 개념이 형성이 인지적으로 되었을 때에 아이들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단계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무 어디에서도 없어요. 이건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왜 이 보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인지심리학에서는. 왜 이 보존 개념이 이렇게 중요할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동일성, 가역성, 상보성. 다시 말하면 이거는 내 중심성으로 말하자면은 네모 상자를 똑같은 걸 8개 놓고 하나는 넓혀놓고 하나는 좁혀놨어요. 그러면 자기 중심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일수록 위에 게 더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동일하다, 같다, 모양이 바뀌어도 같다. 말하자면 우유를 똑같은 양의 우유를 컵과 대접에다가 부어놓고 똑같은 양인데 아이들에게 만약에 주원이한테 어떤 게 많아 이렇게 물어보면 넓적한 그릇에 있는 게 많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보존 개념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보존 개념은 무게, 부피, 질, 양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것은 좀 빨리 보존 개념이 획득이 되고 어떤 것은 좀 늦게 보존 개념이 획득이 돼요. 뭐 부피 이런 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지 개념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는 뭐 어떤 그런 학습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진보를 보이지만 심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이 동일성, 가역성, 상보성이라는 성질 자체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인지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아동기에는 다중서열화가 이제 가능한데요. 요건 뒤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하나 넘어갔나 봐요. 예, 요렇게 이제 다중 분류가 되게 가능해지거든요. 네, 말하자면 식물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꽃이 있죠. 그러면은 꽃 밑에 장미가 있고 장미 밑에는 전부 장미 종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꽃 옆으로 이제 뻗쳐 나가면은 거기에는 뭐 데이지 꽃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펜지 꽃도 있고 백합도 있고 요렇게 다중서열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에 있어서 또 장미도 있고 또 고무나무도 있고 선인장도 있고 느릅나무도 있고 하면서 요런 것도 다 식물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중서열, 다중서열화가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유아기 때는 어떤가 하면은 식물이 있으면은 식물에는 그냥 꽃, 전부 다 꽃이야. 장미도 꽃이고 코스모스도 꽃이고 다 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꽃, 나무, 식물. 요렇게 이제 다중서열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말하면 통합적인 사고를 해 나갈 수 있냐, 없냐. 통합적 사고를 해 나가도록 이 인지의 기능이 이제 형성되는 그런 시기가 이 아동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큰 경우에는 A가 C보다 큰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제 추이성, 추론을 하는 거죠. 안 봐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점점 더 서열화의 기능이 발달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지능은, 이 지능은 이제 단순히 하나의 어떤 그 영역에서만 지능을 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심리 검사를 해보면은 아이들 가운데에 지적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고 정서적인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균형 있게 잘 발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언어, 그다음에 논리, 수학, 공간, 신체 운동, 음악, 대인간, 개인 내 자연지능, 이런 지능들이 굉장히 그 가드너라는 사람이 다중지능 이론을 펼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플린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 지능은 해마다 평균 점수가 높아져요. 그 이제 그거는 아마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인류가 문화적인 부분들 또 혹은 뭐 그런 지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또 그만큼 많은 자극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린이라는 사람이 해마다 지능 지수의 평균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플린 효과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전에도 우리 어서진 선생님이 저보러 이제 아이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요 발달력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가 조금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뭐 병원이나 혹은 상담센터에 가면은 아마도 그 전문가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아이들을 좀 살펴볼 가능성이 많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는 핵가족에서 떨어져 나와서 편안하게 사회로 향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동기가 되면 이제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서 학교라는 보다 더 큰 사회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준비가 돼 있는지, 근데 이제 애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학교 갈 때마다 운다. 8살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가가지고도 엄마랑 같이 있어야 돼. 막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다. 요거는 이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시기의 학습 능력은 어떠했는가? 교사와 잘 지냈나? 아이가 또래에게 특히 동성 친구들에게 잘 받아들여졌는가? 요런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의 능력이 뭐 엄청나게 우수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학습적인 것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로 학교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지적인 학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국어를 못 따라간다, 수학을 못 따라간다, 과학을 못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심 발달이 잘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는가. 그 다음에 공상과 행동에 대한 통제 능력이 증가되었는가. 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양심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유아기 발달 단계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이들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시기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죠? 이제 요 시기에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를 제치고 내가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극대화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를 제치고 아빠를 독차지하고 싶은 욕구가 이제 극대화되는 그런 시기인데, 요 시기가 끝나는 지점이 언제냐 하면은요, 아빠의, 신체적으로도 힘이 세고, 지적으로도 사회적인 능력으로도 모든 면에서 나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수용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혹은 그 말이나 행동이나 뭐 요구나 기대나 이런 것들을 수용해야 돼요. 그걸 동일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양심과 도덕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 양심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성과 관련된 주제인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면 아빠는 나보다 힘이 세고 또 나는 아빠를 넘어설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마가 나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엄마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빠이고 그리고 이 아빠에게 그 주도권을 넘겨주는 대신 나는 아빠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동일시예요. 그런데 이럴 때 아빠가 너무 엄해요.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있어. 엄격해.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의 초자가 이 양심과 도덕이 너무 경직되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어요. 유연하지를 못해.
그래서 왜 이게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너무 틀에 박힌 아이들.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더 어떤 걸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런 거를 이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거를 또 하는 아이, 그런 어떤 일탈된 행동을 하는 아이를 너무 못 참아하거나 뭐 이런 식의 약간 경직된 그런 부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동일시가 이루어지면서 부드럽게 이 아이들이 초자라는 양심을 잘 발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아빠가 이 아이의 남성성, 말하자면 남자아이들은 이게 토스테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공격적이에요. 우리 둘째 아이가 조금 그런 좀 센 아이인데 얘가 저기 일본에 한번 제 친구가 일본 살아가지고 초청을 해서 일본에 한번 갔다가 거기서 뭐 무슨 어디 신사에서 목금을 한 이만한 거를 이제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공항에 통과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이걸 무기 비싸게 그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근데 막 너무 때를 써가지고 외국에까지 가서 애를 팰 수가 없어서 제가 할 수 없이 그거를 이제 아빠랑 어떻게 하냐. 만약 못 가져가면은 이제 이거 집에 못 가져간다 얘기하고 이제 그걸 사줬어요. 근데 마침 이제 공항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집에 갖고 왔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걸 언제까지 갖고 놀았냐? 중3 때까지 갖고 놀았어요. 그게 말하면 중간 대상이에요. 머리맡에 항상 놔둬.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뭐라냐? 맨날 이게 이제 뭐냐면은 공상 속에서 내 공격성을 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만화, 아니면 만화, 영화, 혹은 어떤 동화책에서 읽었던 어떤 환타지들, 이런 것들 안에서 이 아이가 공격성을 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양심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이게 현실감이 떨어지면은 이 자기 안에 있는 환타지와 현실 세계가 잘 구분이 안 돼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공격성이 올라왔을 때 무조건 가서 때리고, 무조건 가가지고 이렇게 콱 갖다 밀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그 아이가 나빠서라기보다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초자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균형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이 이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 아이의 공격성을 잘 담아줘야 돼요. 우리는 다 공격성이 있어요. 공격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또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 공격성에 가장 말하자면은 좀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인 좋은 어떤 반응이 뭐냐면은요, 자기 주장이거든요. 우리 왜 갑자기 열받네 하면은 이제 자기 주장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노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내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화부터 낸다든지, 그 뭐 화 실컷 내놓고 난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어. 이미 다른 사람 다 상처받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공격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다뤄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유아기 때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이들까지는 이 현실 감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공격성이 현실적으로 잘 발현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머리부터 들이밀고.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랬거든요. 둘째 아이가 맨날 머리로 제 배를 박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저같이 조금 경직된 사람은 어떤 느낌이죠? 이게 지금 엄마를 때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그걸 가지고 사실 걔는 그게 아닌데 막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되게 반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얘는 그냥 자기가 약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왜 내 말 안 들어줘 하면서 이렇게 한 것 뿐인데 엄마는 거기에다 도덕성과 윤리적인 판단과 기준을 갖다 대버려요. 그 굉장히 초자가 경직되게 그렇게 발동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이 공격성을 발현했을 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수치심이 들지 않게 다뤄줘야 돼요. 수치심이 너무 높게, 야, 너 그렇게 해서 돼! 라든지, 이게 어디 엄마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수치심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되게 낮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다루고, 그리고 이제, 그 남성성, 말하자면 토스테스테론이 막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남성성에 대해서 찬사를 해줘야 돼. 이게 잘하는데, 예를 들면 뭐죠? 터닝 메카드 같은데, 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 아이가 남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거를 해줘야 되죠.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막 분홍공주 뭐 해가지고 오만 막 붙이고 막 반짝반짝 붙이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여성성을 찬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 여성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동성 또래와 어른에 대한 강한 성동일시를 보였는가. 그 다음에 신체적 성숙과 증가된 지적 능력을 통해서 운동, 예술, 사회기술, 취미를 갖게 되었는가. 그런 거죠. 자, 초자는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아까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염이 돼가지고 목이 메여서. 네. 이제 5살에서 한 8살 반 정도, 말하자면 우리나라 나이로 한 7살에서 10살 정도 되겠죠? 뭐 8살에서 10살 정도일 수 있고요. 초자가 이물질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이고 규범적이고 원칙적이고 이런 어떤 요구들이 굉장히 이게 좀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들이 뭔가 변덕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이런 어떤 원초적이고 지나친 요구나 변덕이 좀 심하고 감정의 변화가 빈번해서 어떤 경우는 퇴행 행동을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동생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엄마만 쫓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징징댄다든지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 시기 아이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고 8살이 넘어가면 말하자면 10살이 넘어가면 차분해지고 자신감이 보여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초자아가 안정적으로 형성이 돼야 돼요. 너무 경직되어 있지도 않고 너무 엄격하지도 않지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규범을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초자아가 이제 형성이 될 때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하면은요. 대상의 전체 또는 부분을 대신하는 이런 것들을 잘 먹어야 되죠. 말하자면 부모가 너무 억압적이고 판단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 말하자면 그 요구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아이가 힘들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물질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초자아가 제대로 잘 균형을 잡고 형성이 되려면은 실제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이 좀 들어와야 돼요. 우리 엄마가 뭐 이런저런 요구도 많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지 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나보러 학교에 가서 이런 거 좀 잘하라고 그렇게 한 거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실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억압하고 판단하는 그런 부모의 기능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수용하고 또 나를 돌보는 그런 기능이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초자아가 잘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수정되면서 자아에 의해서 지각되는 대상이 부모의 이미지가 이렇게 동일시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랑 똑같이 해, 아들은. 엄마랑 똑같이 해, 딸은. 요런 것들이 이제 동일시의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보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랑 훨씬 오래 같이 지내잖아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엄마랑 동일시할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남성들은 주로 아빠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육은 주로 엄마한테 많이 맡긴다는데 이런 우리나라 문화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아들이 아빠랑 동일시하는 기회가 좀 많이 적다고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어느 또 사춘기 지나거나 사춘기쯤 되고 나면 아빠가 어느 날 집에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전부 애랑 엄마를 한 통속으로 똘똘 뭉쳤어. 그 자기만 왕딴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남자아이들은요, 아빠가 진짜로 필요해요. 만약에 아빠가 없어. 요즘 한부모 가정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아빠를 대행해 줄 만한 주변의 삼촌이나 아니면은 교회나 이런 데 이제 대부나 이런 어떤 분들, 그런 아빠를 대신해 줄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네,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3시에 일단은 조금 쉴게요. 네, 우정을 형성하는 능력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우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동기 때에. 이 우정이 형성이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인 청소년기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정의 전구체가 뭐냐면, 우정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하나의 전구체가 뭐냐면 초자가 형성이 돼야 돼요. 요거는 해야 돼, 요건 안 해야 돼. 아동기 아이들이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유아기 때까지는 왕따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동기가 되면 따돌리는 현상이 생겨나죠. 요거는 근면성이라는 용어와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뭐냐면 초자가 요건 되고 요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건 좀 더 높은 가치고 요건 조금 더 약간 낮은 수준의 가치고, 그래서 조금 높은 수준의 가치를 선택하는 게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것도 자아중심성이 벗어나져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보존 개념 얘기했잖아요. 자아중심성은 유아기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유아기 애들 보러 자아중심성이 있다고 말하자면은 내가 내 거야, 나만 먹을 거야, 이거 만지지 마, 이렇게 해서 너무 혼내면 안 돼. 그건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그 대신에 부드럽게 아이에게, 그렇지만 이렇게 나눠 먹으면 더 즐겁다는 거, 그런 걸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우정이 잘 안 생겨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승화의 능력이 증가해야 돼. 말하자면 내가 뭐 키가 너무 작아. 그죠? 그래가지고 뭐 달리기 하면 맨날 4등하고 뭐 저기 제대로 뭐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유도를 잘해. 그러면 그런 식으로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근면성이 형성이 되지를 않으면은 그 과제, 그 과업을 어느 정도 달성을 못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기에는 뭐라도 한 개를 잘하면 돼, 한 개만. 다 잘할 필요가 없어. 그림을 잘 그려? 그림을 잘 그리면 돼요. 그걸로 그 아이가 승화하면 돼요. 난 수학을 못하지만 그림을 잘 그려. 나는 뚱뚱하지만 힘이 세. 맨날 어떤 애들 요 소아비만 있는 아이들은 막 살쪘다고, 자기 뚱뚱해, 특히 여자아이들, 그런 아이들 많잖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저희 유치부 선생님 중에 하나가 엄마가 키가 커요. 70한5 정도 되고 이게 좀 몸집이 있는 엄마인데, 그 엄마는 애가 셋인데 맨날 하는 말이 뭐였냐면 고만 먹어라, 키 큰다 였어요. 제가 들으면 얼마나 속상한 말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집 딸이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래보다 키가 크죠. 근데 걔가 굉장히 잘 먹었거든요. 그래갖고 걔는 엄마가 맨날 걔 보면은 고만 먹어라, 키 큰다. 라는 거였는데, 걔가 이제 맨날 이 쫄바지를 잘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걔를 보면서, 야, 누구야? 롱다리네, 롱다리?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때 얘가 그 소리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걔가 한다는 말이, 나 뚱뚱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 뚱뚱하다 그러면 안 돼. 실제로 뚱뚱하거든. 그래서 제가, 아유, 그래, 조금 위에는 약간 살이 쪘지만 밑에 다리는, 이야, 너 예술이다, 야. 진짜 목사님 너만큼 그렇게 날씬한 다리 본 적 없어. 야, 걔가 이것도 10살이었을 거예요. 10살 중에 제일 멋진 다리를 가졌구나, 네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뚱뚱하다고 막 그러면은, 야, 뚱뚱하지만 네 힘이 세잖아, 니는. 이렇게. 그런 어떤 승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증가되어야 되죠. 가정에서 지역사회 및 학교로의 이동은 초기 잠복기의 우정 형성의 필요 조건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우정은 상호성, 교류가 돼야 돼요. 내가 A를 줬으면은 B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받기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평등해요. 그 다음에 선택의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성적 공격적 충동의 목적이 억압되어서 나타나는 가족 외의 그런 대상 관계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우리가 아이들이 전혀 성적인 충동을 못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아기 때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아빠랑 같이 목욕탕에 딱 들어가요. 눈 딱 뜨고 높이 딱 보면 딱 아빠 성기랑 딱 그 같은 높이예요. 그거 만져보고 싶고. 왜냐면 아빠를 너무 좋아하거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빠가 갖고 있는 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만져보고 싶고 또 신기해서 물어보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른이 생각하는 그런 성적 충동과는 좀 다른 거죠. 그 아이들이 어떤 그런 뭐 성교나 그런 걸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는 에로틱한 것도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들 같은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 교회인데 봉천동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집에는 보면 아빠가 딸을 너무너무 이뻐하니까 이 12살 된 딸아이가 아빠 무릎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그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 아이가 엄마를 배척하고 아빠를 계속해서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어떤 과정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교육 같은 것들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단계적으로 잘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가리고 숨기면 안 돼. 우리 교회는요, 너무 성을 억압해요. 성과 공격성을 너무 억압해. 근데 한번 보세요. 영화 한번 보세요. 주제의 90%가 성 아니면 공격성이야. 액션 아니면 전부 뭐예요? 드라마나 무슨 뭐 저기잖아요. 로맨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과 공격성이라는 주제는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어떤 성적인 부분을 제외한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아빠랑 성관계를 할 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빠라는 남성성을 가진 그 대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가진 성기, 아빠가 가진 남성성, 아빠가 가진 남자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 이런 모든 것이 다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빠들이 딸 아이의 여성성을 찬사하지만 유혹하지 말아야 돼요. 또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아이의 남성성을 찬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북돋워 주지만 유혹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 그래서 근친상간이 얼마나 많아요. 성폭력의 80%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원초적인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였지만 어쨌든 이런 성적인 부분들 또 공격적인 부분들, 이 가족 관계 안에서도 공격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길 가던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해도 그냥 확 기분 나쁘고 말지 그걸 가지고 오래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애착이 있는 관계, 가족은 엄청난 애착이 있는 관계잖아요. 이 애착이 있는 관계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공격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뭐 애들 키울 때 막 밤새 울고 잠 안 자고 그러면은 진짜 벽에다가 그냥 내팽개치고 싶은 공격성이 올라오잖아요. 나도 그런데 그 뭐 애가 엄마가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맨날 야단치고 간섭이나 하고 그러는데 엄마 나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이 있죠, 당연히. 그런 공격성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관계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우정은 그렇지가 않아. 동성끼리의 우정, 여자친구랑 나랑 관계는 이런 성적이고 공격적인 것들이 물론 공격성이나 이런 것도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족관계만큼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족 안에서 받는 이런 여러 가지 억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상이 이 우정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아동기 때에 말하자면 의미 있는 우정을 형성하지 못하는,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굉장히 그 다음 단계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네, 한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찬사하면서 잘
형성되게 도와줘야 되는 부분에 얘기하면서 이제 유혹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단순히 그거는 어떤 성적인 유혹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유혹적인 걸 말하냐 하면 부부지간에 해결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이 아이를 삼각관계처럼 끼워 넣어가지고 아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마치 남편처럼 또 혹은 아빠가 마치 딸을 아내처럼 그런 역할을 부여한다든가 또 혹은 그런 방식의 어떤 그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아이들을 중간 사이에 끼워 넣어서 그 아이가 아이로서 남성 아이로서 여성 아이로서의 그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아동기에는 성 정체성과 또래 관계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 보면 되게 중요한 용어가 나왔는데요.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사회 심리학적 발달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발달 과업들을 다 일일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아동기에 가져야 할 과업은 뭐냐면 근면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근면하다 이렇게 하면 부지런한 것을 말했잖아요. 우리 어려서부터 이제 학교에서 배웠을 때 이제 근면한 것은 부지런한 거라고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이 아동기에서 말하는 근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속한 문화에서 필요한 지식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획득하고자 하는 소망이에요. 되게 어렵죠, 말이.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어떤 거냐 하면 이 아이가 학교라는 문화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학교라는 문화에서 친구들이랑 함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자면 상호작용이 필요해. 그 다음에 평등한 관계예요. 그런 어떤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사귀려면 가서 먼저 말도 걸 줄 알아야 되고 인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아이랑 친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그 아이가 나한테 다가와서 친구로 대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좋은 것을 갖고 있다면 그 아이한테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가서 말을 걸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문화에서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학습의 능력이 있어야 이 근면성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맨날 뭐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두 자릿수 올림 있는 두 자릿수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 그러면은 이 문화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이 교실 문화 안에서 그것을 해낼 수가 없으면은 이 아이는 여기에서 근면성이 그 부분이 많이 뒤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근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속해 있는 문화에서 요구하는 것들 어느 정도 말하자면은 장과 방광을 조절해가지고 40분 앉아 있어야 돼. 어쨌든 교실에.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못 앉아 있어갖고 바지 오줌 싸는 경우 많잖아요. 아이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차분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만큼 내 신체 기능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막 돌아다니고 앉았다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 문화의 근면성을 발달시켰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읽기예요, 읽기. 읽기와 쓰기 활동의 준비 과정을 위한 인지적인 어느 정도 성숙도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떨어져서 낯선 어른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랑 관계 맺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근면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흥미와 애정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 이거 되게 좋아해요. 나 내가 만화 중에 뭐 되게 좋아해요. 혹은 캐릭터 중에 뭐 되게 좋아해요. 뭐 포켓몬 중에 내가 꼬부기 되게 좋아해요. 뭐 이런 어떤 자기 흥미거리를 다른 친구랑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야, 나는 포켓몬 중에 꼬부기 좋은데 니는 뭐 좋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우정도 애착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 성수 오늘 내일 생일이래. 그러면은 이제 그 애착을 더 발전시키고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성수가 좋아하는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래와 소란스럽게. 이 아동기에는 소란스러워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막 시끄러운 거 싫어! 막 이러면서 그걸 소란스러운 걸 참지를 못하면은 이 근면성, 말하자면 이 문화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또 이 모든 과정에서 충동을 내가 조절해야 돼요. 콱 때리고, 발로 콱 밟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푹 쑤셔버리고, 아니면 콱 욕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충동, 말하자면 이건 공격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퇴행은 또 하지 말아야 돼. 말하자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다고 해서 학교 끝날 때까지 엎드려서 울어. 이런 거는 퇴행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안 해야 돼. 만약에 여기 이 근면성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게 뭐 한두 가지 정도면 모르지만 대체로 절반 이상 못 한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또래 문화 안에 들어가서 우정이라는 것을 형성하기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볼 때 특히 아동기 아이들은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 이런 걸 이제 잘 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부모와 떨어져서 낯선 어른과 관계를 봅니다.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해. 선생님이랑 도저히 관계가 안 맺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해야 돼요,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이제 선생님한테 부탁도 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걸 안 했는데, 항상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되면 학교를 갔어요. 왜냐면 학부모 총회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다가 또 선생님이 3월 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애를 파악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월 말이나 5월 초쯤 되면 한 2달 지났기 때문에 선생님이 애들 웬만큼 다 파악하거든요. 그럼 그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애가 부족한 것만 계속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게 낙인이 찍혀버리더라고. 어떤 선생님은 안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의 장점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부족한 거, 요걸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도요, 애를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몰라요. 그리고 이제 교회 선생님들도 말하자면 그 아이를 잘 파악을 할 때 이 아이가 요런 좋은 점이 있지만 요건 참 부족하다.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지 돼요. 자기 반 아이들을. 그래서 그 부족한 면들을 발달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어야 되죠. 이 발달 이론은요, 말하자면은 그 단계에 그걸 발달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가 잘 않아요. 이 아동기 때에도 저는 얼마나 열등한 아이였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전학을 7번 다녔어요. 제가 뭘 했겠어요. 정말 저는 진짜 학습에서 부진아이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진짜 부진아이였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우리 반에서 63명 중에 제가 38등을 했더라고. 전 너무 놀랐어요.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그 성적을 보고 나도 뭐를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그때는 이제 공부를 했더니 중학교 3학년 때쯤 되니까 그때는 이렇게 막 이제 10 몇 등 단위까지 이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아동기 때 얼마나 열등한 아이였는지 몰라요. 다 위에 언니들은 공부도 잘하고 다 외모도 괜찮은데 저는 생긴 것도 이렇지 공부도 못하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해가지고 살아남은지 아세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맨날 산기도 다녔어요. 부흥회 다니고 그걸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진짜 가갖고 막 초등학교 5학년 때 막 엑스타시에 들어가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환상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엄마가 저보러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니는 커서 간호사가 되거라. 그래서 제가 간호사가 됐어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말이 내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들었던 인정받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동기 때 그렇게 좀 찌질할 수 있어. 그 아동기 때 나를 봤던 사람이 지금 저를 본다면 다 놀래 자빠질 거예요. 아마 전부. 기절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 발달 단계는 언제든지 보상될 수 있어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아이들은 절대로 완벽한 선생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을 원하냐 하면 조율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교사를 원해요. 제가 오늘 우리 유치부에 설교했잖아요. 그죠? 정직이 대체 뭘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렇죠? 전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직 제가 숙제예요. 하나님께 또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정직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내가 내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나한테는 솔직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아니 저 인간은 왜 딴 사람 다 친절하면서 나한테는 안 친절하지? 하면서 막 불평하고 그러고 내가 저 인간 정말 어디 나가서 좀 다치지도 안 하나 막 이런 생각 들어. 왜냐면 내가 때릴 수는 없으니까 어디 가서 좀 이렇게 혼 좀 나고 왔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를 성찰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니까 나도 별로 안 친절하더라고 남편한테. 딴 사람한테 다 친절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엄마는 진짜 이상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요. 뭐냐면은 제가 막 애들한테 소리 지르다가 저 교회에서 전화 오면 네 권사님 저번에 이중인격자라고. 근데 저만 이중인격자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도 아니 교회 사랑하고 집에 사랑 왜 저렇게 다르지? 우리 애들이 난 절대로 목사는 안 한다. 돈도 못 벌지 성질 더럽지. 막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이렇게 우리는 그 발달 단계에서 너무 경직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아동기 때는 아동기의 특징이 놀이예요, 놀이. 그래서 놀아야 돼, 아동기 때는. 놀아야 돼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청년들, 20대, 초중반의 청년들,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상담실에 오면요. 그 아이들 중에는 그런 애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일탈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애들이 상담실에 안 와. 어떤 애들이 오냐?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아이인데 갑자기 강박적인 사고가 들어와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을 딱 봤는데 이 답이 맞을까? 답이 안 맞을 것 같은 거야. 분명히 답이 맞는 답인데 엄마 옆에 앉으라 그래가지고 엄마 이거 맞아? 엄마 이거 맞아? 지금 아이들은요 다 불안장애가 너무너무 많아요. 강박성적인 인격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 아이들이 뭐냐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애를 갖다 달달 볶아가지고 학원에 갖다 밀어넣고 집에 붙잡고 앉아 공부시키고 다 불안장애예요 아이들이. 이 아동기의 특징은요 놀이예요. 왜 놀이냐? 왜 놀이냐 하면요 이 아이들은 놀면서요 자기가 현실 세계에서 경험한 끔찍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우리 반에 어떤 누구 무시무시기를 하는 놈이 지나가다가 나를 콱 찔렀어. 너무너무 아프고 억울해 죽겠는데 걔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또 지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이게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끔찍한 경험일 수 있죠. 또 학교에서 어떤 애가 갑자기 욕을 해요. 뜬금없이. 이 경험이 이 아이에는 굉장히 끔찍한 경험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키냐 하면요. 놀이를 통해서 그것을 잘게 쪼개요. 그게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 이혼했어. 그러면 이 아이는 소꿉놀이를 통해서 인형놀이를 통해서 이혼하지 않은 집을 나가지 않은 아빠를 집에 있게 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주사를 콱 맞았어요. 막 고개를 아빠가 돌리고 생난리를 쳐도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이게 아이한테 굉장히 끔찍한 경험일 수 있죠. 그러면 집에 와서 주사를 넣죠. 인형한테다가. 그러면서 자기의 공격성들을 잘게 쪼개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놀아야 돼, 애들은. 잘 노는 애가 나중에 잘 먹고 잘 자고 자기 일도 잘해요. 많이 놀리시는 게 좋아요. 너무 또 구조화된 데서 놀리지 말고 그리고 또 너무 애를 지키려고 하지 마. 좀 나가 있어 집에서. 그래야 애들이 거기서 뭐 게임도 하고 아니면 뭐 거기서 뭐 별짓도 다 하면서 집에 엄마 아빠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자기를 실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서 자기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동기 지나고 청소년 됐다고 해서 바로 정체성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제가 점진적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놀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이를 하면서 그 역할을 숙달해 나가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놀이를 통해서 내가 피동적으로 당했던 것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돼요. 우리가 성폭행 당한 여성들을 보면은요, 어떤 치료를 하냐면은 노상강도놀이라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 성폭행 당한 여성들이 이렇게 쫙 줄 서가지고 이렇게 띠처럼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쪽에서 어떤 남자 뭐 분장을 했던 어떤 남자 한 명이 이렇게 막 침투적으로 쳐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띠를 한 여성들이 이걸 막 몸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하면은 이런 비난을 많이 받죠. 왜 저항하지 못했냐? 왜 당하고만 있었냐?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나는 왜 소리를 못 질렀지? 나는 왜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지? 이런 자기 죄책감에 시달려요. 이게 미해결된 행동이에요. 이거는 행위 자체가. 그래서 이 노상강도 대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쳐들어오는 강도를 이렇게 막는 거죠. 막아서 그 미완된 행위를 이게 완성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거든요. 똑같아요, 이것도. 아이들도 놀이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당했던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유아기 얘기하면서 옛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처음엔 잘 몰라가지고 옛 이야기를 끝에 걸 좀 미화를 시켜가지고 저희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그랬었는데 제가 나중에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독일의 어린이 정신 분석을 하는 의사가 옛 이야기의 매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쭉 보면은 거기에는 뭐 신데렐라도 있고 또 뭐 그 뭐죠? 백설공주와 어디 갔을까? 이게 아까 내가 썼는데 여기 있군요. 그런 어떤 그 뭐 신데렐라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 이야기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 동화라기보다 옛 이야기예요. 옛 이야기. 뭐 팥죽 할멈과 호랑이라든지 뭐 별이 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런 건데요. 그런 것들을 미화시키지 말고 우리가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보세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보면은 엄마가 떡 장사하러 갔는데 산등성에서 호랑이를 잡아먹히잖아요.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엄마 옷 입고 엄마처럼 분장해가지고 떡바구니 들고 이제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손 이렇게 꺼내봐라 뭐 하니 보니까 이제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도망가가지고 이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죠. 그럴 때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들을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전 많이 잡아먹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아이가 자기 마음이 있어요. 자기 기대나 욕구가 있어요. 안 돼! 이거 해! 그게 뭐야? 넌 항상 그 모양이야.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잡아먹잖아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를 잡아먹죠. 우리 그게 한계예요. 근데 아이들은 딱 그걸 그렇게 해석해서 알아듣는다기보다 잡아먹는 엄마가 있네? 아이가 그걸 알아요. 그런 걸로 해소를 해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못 올라오게 하잖아요. 뭐 처음에는 뭐 참기름 바르라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몰라가지고 알려주죠. 도끼로 찍고 올라오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은 그래도 나중에 구해서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엄마를 피해서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끝에는 구출이 되는 거죠. 그런 동화라기보다 옛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끔찍한 공격성들 또 혹은 끔찍한 어떤 그런 잔인함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이들은요, 마술적인 힘과 연관이 있는 그 아동이 이제 영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터팬이라든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든지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라든지 이런 어떤 환타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의 아동기 때의 초자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거기에 뭐냐면은 피노키오의 멘토인 지미니 크리켓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귀뚜라미.
계속 피노키오를 조언하잖아요. 도와주고. 그런 어떤 초자아들, 이런 어떤 초자아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 안에 초자아를 또 내재화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설공주와 여왕의 관계, 신데렐라와 계모와 의붓 자매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오이디푸스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말하자면 엄마를 독차지하고, 이 백설공주도 아버지를 독차지하고 싶었잖아요. 그죠? 근데 계모 여왕이 들어와서 아버지를 독차지하고 백설공주를 갖다가 내버리죠. 이게 되게 비슷한 환타지 안에 있는 이야기들,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감정적 해소를 하고 동일시를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유학이랑 다른 부분이 뭐냐면 아동기에는요, 실제 인물. 그래서 우리 그때 위인 되게 많이 읽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아동기 때 요때 위인을 많이 읽히는데 요게 이제 실존 인물들이죠. 뭐 헬렌 켈러, 베이브 루스는 이제 그 미국의 야구 선수죠. 하디 보이스라는 뉴질랜드 총독이라든지 낸시 드류라는 그 소녀 탐정 이야기. 뭐 요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지능이나 재치를 이용해서 성인 세계의 복잡함과 신비에 도전하는 그런 아이들, 뭐 빨간머리 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이 잠복기 후기에는 점차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아이들의 근면성이 발달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 아이들이 그래서 근면성 대 열등감. 그래서 이제 근면성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근면성이라는 방향으로 가면 좋아요. 그러나 열등감이 항상 있죠. 그러나 이제 이 두 개가 말하자면 열등감이 너무 큰 범위를 차지하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제가 희망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발달은 항상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연된 발달도 괜찮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지연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아이들에게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기에 선생님들 그 질문 제가 이제 유인물에 드렸는데요. 만약 당신이 현재 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을 제안받는다면 현재 하는 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제가 해드렸어요. 요거 이제 마음에 갖고 계시면서 질문으로 이제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발달력에 관한 질문 아동기 때처럼 똑같이 올려놨어요. 사춘기는 언제 일어났는지, 청소년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초기 청소년기에 성숙해가는 자기 신체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잘 받아들였는지, 감정의 기복이나 비일관적인 행동이나 퇴행 등 정신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외부 증거가 있는지 2차 개별화예요. 요 시기는. 1차 개별화는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1차 개별화는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분리 개별화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는 주로 언제쯤 되냐 하면은 아이들이 만 2돌 이상이 지나고 24개월에서 한 36개월 사이 그쯤에 이제 분리개별화가 좀 더 1차적인 분리개별화가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심리적 분리가 서서히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좋고요. 청소년의 삶에서 또래가 점점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가 여기 또 나오죠. 그죠? 또래.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청소년기에는 이성교제로 이르는 성적으로 성숙한 신체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후기 청소년기에는 성생활이 시작되었는가. 요거는 이제 약간 그 서양 거를 갖고 와서 그렇기도 한데 아마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이들이 성적인 경험을 했다고 상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적 사고, 감정, 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청소년의 학업 수준은 어떠했는지, 교사랑의 관계, 학업이나 직업에 대한 계획, 또 수상적 사고 능력이 나타나고 발전됐는지, 사회, 도덕, 종교적 가치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자, 청소년기의 뇌의 변화를 먼저 한번 보면요. 청소년기에는 뇌가 유아기 때처럼 폭발적으로 열리는 시기예요. 자, 처음에 보면 이 청소년기에 이렇게 뇌가 뇌 신경세포거든요. 뉴런이라는 뇌 신경세포인데
여기 보면은 수상돌기라고, 여기 지금 빨간 게 안 나와가지고 제가 못하겠는데, 너무 멀어서 그런가? 자, 수상돌기와 축색돌기라는 게 저 밑에 있죠, 그죠? 네. 이 뉴런은 세포체와 수상돌기와 축색돌기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요 수상돌기, 저 위에 있는 수상돌기와 그 다음에 이제 요 축색돌기가 요렇게 붙어요. 요걸 시냅스라고 하는데, 요 시냅스의 활성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서 청소년기에는 이렇게 뇌의 변화가 엄청나게 이제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방으로 이제 연결성을 높이는 그런 뉴런, 뇌신경세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 우리가, 청소년들을 보면은 마치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게 어떤 거냐 하면 자기는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세계는 다른 사람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생각이나 지가 갖고 있는 거는 다 특별하고 매우 독특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아기의 자기중심성이 청소년기에 또 한 번 더 와요. 그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다 연예인이야. 뭐냐면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다 지 보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어때요, 아이들이? 막 머리 막 이렇게 하고 막 전부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 여기 다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막 그때 이제 아이들 막 메이크, 뭐 나이키, 뭐 아디다스. 제가 옛날에 그때 남자 중학교에 그 교목으로 있었을 때는 여기 전부 앉아면 교복이야. 놀스페이스가. 그래서 여기 다 지금 뒤에서 보면 전부 똑같은 거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노스페이스 돈 없어서 못 사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아이는요, 또래에 못 들어가요. 아이를 왕따를 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상적 청중이 존재하는 그런 시기예요. 요거는 이제 뇌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일어나는 매우 혼란적인, 말하자면 되게 비현실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죠? 지가 갖고 있는 뭐 그렇게 독특하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은 이 독특하다는 것은 뭐냐면 오토바이 그 말하자면 이제 막 그런 치킨집이나 피자집 오토바이 그 정말 거지 같은 거 금방 진짜로 타이어 터질 것 같은 거 그런 거 타고 막 쫙 가면서 자기한테는 절대로 사고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죠. 이게 말하자면 개인적 우화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짓들을 할 수가 있죠. 자, 청소년기의 뇌는요, 이 말하자면 전정,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시냅스가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뇌가 폭발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뇌의 뉴런들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쪽으로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다시 말하면은 유아기 때는 전정이 가지치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청소년기에는 가지치기가 많은데 가지치기가 많다는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은 이때에 뭘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시기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년기의 교육이. 요 시기에 아이들이 회심하는 애들 많죠. 그래서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했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 아이들이 그런 어떤 회심을 통해서 내가 말하자면 성직자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내 뇌가 그런 쪽으로 길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 경험을 또 그런 쪽의 학습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제 전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정은, 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그쪽 머리만 쓰려고 하지. 그러면 이제 이 뇌의 뉴런들이 가지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만 이렇게 길이 뚫려서 이 뇌가 많이 활성화되고 발달이 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 그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의 수초화가 이루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뇌가 이제 수상돌기와 축삭돌기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쪽 A라는 뉴런의 수상돌기가 B라는 뉴런의 축삭돌기에 이렇게 갖다 붙는 거예요. 그걸 시냅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연결되면 막 이게 이제 그 뉴런들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시냅스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요 축색돌기를 이렇게 막으로 감싸버려요. 그걸 수초화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수초화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달라붙지를 못하죠. 그러면 이제 그 뇌가 훨씬 더 정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뇌가 전정을 통해서도 정교화되지만 수초화를 통해서는 훨씬 더 많이 정교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신경 전달이 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 축색돌기와 수상돌기가 신경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향상이 되고 학습의 결정적인 시기와 관련을 가지면서 이 뇌가 그쪽 패턴으로 가고 그 경로를 강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초화는 어떤 부위의 수초화가 가장 늦게 일어나냐 하면 이 전전두엽의 수초화가 가장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에 뇌는 나이가 20살쯤 되어야 이 전전두엽이 좀 종합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이전의 아이들은 이런 어떤 뇌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전두엽에서 하는 뭔가 통합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런 능력이 별로 없어 아이들이. 그게 좀 짐승 같잖아요. 약간 제가 생각이 있는 거야?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아이들 보면은 이게 뇌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뇌의 가소성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는데요. 뇌는 마치 플라스틱처럼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이 뇌가 뚫리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뇌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소성이 굉장히 활발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을 말하자면은 이제 요 시기에 자아 이상이 이고 아이디얼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다 높은 가치. 보다 높은 가치는 뭐예요?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높은 가치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 시기에 아이들이 뭔가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정신을 만약에 정말 집중적으로 듣고 배웠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 이고 아이디얼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근데 그 이고 아이디얼은 추상적인 게 아니야. 우리 교회의 청소년부의 우리 부장님이 누구시죠? 네, 우리 조명현 선생님 보니까 너무너무 닮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괜찮아. 그래서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조명현 선생님이 학생들을 정말 정말 가족보다도 더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 실제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모델이 되게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멘토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럴 때 이 아이들의 그 가소적인 변화들은 그런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교육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역설적으로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가면 그런데 나쁜 쪽으로도 갈 수 있어. 뭐냐면 이때부터 담배 피고 술 먹고 약물하고 그다음에 막 그런 비행하고 일탈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되면 뇌도 그런 쪽으로 길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물론 뭐 그거는 몸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뇌에서도 담배 이런 중독성 있는 물질들이 이게 완전히 그냥 젖어들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끊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청소년기 때 담배 피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피운 아이들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소년기 뇌라는 것은 이런 매우 중요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이나 또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 시기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모든 것이 인지를 발달시키는 데 초점이 와 있어요. 대학 들어가면은 다 돼. 저를 만나기 위해 상담실에 오는 친구들도요. 대학을 들어가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대학 들어가면 만사 오케이예요? 그 들어간 대학을 못 다는 애들도 많아. 뭐 전과하고 편입하고 자퇴하고 이런 애들도 많아요. 그 학교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는 애들도 많아. 그래서 우리 이 청소년기에 교회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되죠. 이 시기에 이제 아이들이 이고 아이디어이 생기는 그 시기. 요 시기에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정말 이런 우리 기독교의 높은 정말 고상한 가치관들을 잘 실제적으로 전달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고 아이디어로 갖고 와서 아, 나 이런 삶을 살아야지. 아, 나 이렇게 해야지. 하는 어떤 그런 식의 결심들 또 혹은 그런 쪽으로 이 뇌가 이제 뚫려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이제 그렇게 좀 센 아이인 만큼 또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대안학교를 갔어요, 걔가. 근데 이제 그 대안학교가 이제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일본의 신학자가 하는 그 무교회주의 말하자면 병신도들이 이제 그 주축이 되어서 하는 그런 어떤 교회이고 또 그 중남 홍성에서 이제 그 큰 우리나라 유기농 단지를 맨 처음으로 만들었던 학교예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 대안학교 형태인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왜 이 시기 아이들이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가를 제가 알았어요. 얘는 달라요, 아이가. 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뭔가 삶의 태도도 굉장히 달라요. 바쁜 게 없어요, 걔는. 아무것도 바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가요. 그러면서도 물론 이제 갈등이 있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별로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이 가치관도 굉장히 이렇게 고상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나 상황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토론하고 또 이제 기독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 안에서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런 가치관들을 실험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3년 내내 이제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근데 걔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학교 아이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보통 대안학교 나오면은 사회에 적응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3년 내내 공동체 생활을 해가지고 별짓 다 있어. 뭐 도벽도 하는 애들도 있고 거짓말 하는 애들 별 애들 다 있었거든요. 그래도 늘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냥 걔는 뭐 대학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고3 되니까 무슨 짓을 하냐. 연애질 하지, 담배 피지, 술 처먹지. 애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들어갔어. 1년 내내 걔가 어디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볼 수가 없어. 왜? 맨날 술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에. 그래가지고 또 여자애들 다 업어갖고 또 다 바래다 줘. 그것도 그 정성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한날은 보니까 난방을 벗어갖고 세숫대에 넣어놨는데 왜 그랬나 보니까 여자애가 없고 자기네 집이 되죠. 다 토해가지고. 그걸 나보러 지금 빨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의.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유치부 씨도 얘기했지만 제가 오죽하면 상담 공부하고 신학 공부했겠어요. 제가 오죽상처 많은 사람이면. 애도 진짜 지지리도 못 키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뭘 그래도 조금 괜찮게 했나 생각해 보면 그냥 그 발달 단계마다 유연해지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지를 않고 이제 아이가 원하고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아이가 진짜 나랑 얘기하고 싶을 때가 언제인지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이제 보려고 애쓰고 물론 그 놓칠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항상 어떤 중간쯤에서 좀 멈췄던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부재 중일 때도 많았죠. 그러니까 좀 없어져 주니까 지네들 둘이 죽기 살기로 머리 터지게 싸우고 그리고 뭔가 이제 이렇게 좀 실험도 하고 그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연애질하고 고3짜리가 연애질하고 그러고 다녀 보니까 아, 내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퍼지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자기가 배운 거예요. 관계를 다 끊더라고, 군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이 청소년기에 되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과정이고요. 시간이 너무 다가서 이제 청소년기의 특징들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세요. 요 뒤에서부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여기 다 제가 해놨어요. 여기 또 중요한 거 하나, 신체 이미지가 자아 이미지가 된다는 거. 청소년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매스컴에서 그런 거 하는 거를 부모들이 정말 이거는 정말 필사적으로 진짜 요청을 하셔야 돼. 아니, 삐삐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실제로 그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사람인지 인형인지. 어느 정도 살집도 있고 그런 거지. 막 너무 말라 비틀어진 그게 표준인 줄 알고 아이들이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치잖아요. 그죠? 남자아이들도 막 그런 식으로 연예인들처럼 되려고 하는. 근데 이제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요 시기 때는 신체 이미지가 자아 이미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괜찮다는 거. 키가 작아도 괜찮고. 키가 뭐 그렇게 클 필요가 있어요? 죄송해요, 서진 선생님. 네, 키 커봐야 나이 들면 허리만 아파. 그죠? 이렇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껍데기 안에 나라는 영혼을 하나님이 숨을 훅 불어서 넣어주셨잖아요. 이 껍데기가 가장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이제 조숙 만숙에 대한 부분도 상세하게 제가 다 올려놔서 보시고요. 이제 자아 중심성이 있다는 거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정체감 대 역할 혼미. 그래서 이거는 실험을 해야 돼. 반항도 하고, 그 다음에 일탈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야 정체감이 형성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마르시아의 정체성 지위라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이 마르시아는 정체감을 에릭스는 되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마르시아는 좀 복잡하게 얘기했어요. 4단계로 나눴는데요. 정체감 혼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위기도 없어. 말하면 질문도 별로 없고 위기의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어떤 역할이나 나에 대해서 이제 전념이 안 되죠. 둘 다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이런 경우는 약간 좀 병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체감 상실. 질문 있고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질문도 없고 위기도 없어. 그러나 전념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정체감 성취로 가기가 좀 어려워. 정체감 유예. 정체감 유예는 난 누구지? 내가 이거 하는 거 맞나? 나 이게 재밌나? 나 이거 하면은 누가 좋아할까?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나? 이런 자기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고 혼란스러우면 전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공부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뭘 성취해내기도 어렵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체감 성취는 위기도 있고 전념도 있어요. 위기가 없는 게 정체감 성취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정체감이 형성됐어도 여전히 나는 고민해요. 우리 여기서 이제 전업주부로 계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내가 계속 집에서 애들만 봐도 되나? 그렇잖아요. 나도 뭐 일을 하고 싶어. 계속해서 고민하죠. 그러나 나는 엄마 역할에 전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청소년기 때만 이 정체감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정체감 유예와 정체감 성취 상태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저는 아직도 그러고 앉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 발달로 잠깐만 제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발달 부분에서 선생님들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요거는 되게 구조적이고 단계적인 이론을 갖고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 발달에 대한 부분이 도덕 발달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콜버그의 도덕 발달을 갖고 오다 보니까 콜버그의 도덕 발달은 단계로 이론이에요. 구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단계 구조 이론으로 넘어갔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 보면 이제 신앙 발달의 7가지 요소가 있죠. 네. 신앙 발달의 7가지 요소를 한번 보시면요.
요거 이제 논리의 형태라는 거예요.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의 근거를 뒀고, 또 이제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 신앙의 지평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것으로부터 객관적으로 변화되는 내면적 성숙을 뜻하는 것이 신앙 발달이에요. 그 다음에 도덕 판단의 형태라는 요소가 있는데 신앙의 도덕적 판단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의식의 테두리라는 게 있는데 신앙이 발달함에 따라 정체성과 도덕적 책임성의 근거를 결정해주는 증거 집단의 범위가 있어야 돼요. 사회라는, 그러니까는 신앙이 그냥 따로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회의식과 함께 가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위의 장소라는 요소인데 권위의 장소란 사람, 아이디어, 제도, 경험 그리고 자신의 판단 과정이 의미 있고 구속력이 있는 권위에 투사되는 구조적 인식과 헌신의 패턴에 중점을 두는 거죠. 세계관 형태, 그 다음에 상징적 기능이 있어요. 이게 종교는 다 상징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상징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사인하고 심볼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인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인은 교통 신호등. 그러니까 보면 명백해. 100%. 초록 불일 때는 건너고 빨간 불일 때는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사인이에요. 심볼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은 드러나 있고 반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드러나 있는 것은 되게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지만 숨겨져 있는 것은 되게 주관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해석의 여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에는 상징적 기능이 심볼릭한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면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신앙 발달의 단계인데요. 이제 1, 2세는 미분화 단계,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직관적 투사적 신앙, 이제 여기 전조잡기, 말하자면 논리적 사고가 안 되는 고시기, 유아기 때에, 요 때의 신앙적인, 그 특징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의 신앙적 특징은, 여기 보시면은, 그 공동체를, 이 아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상징해주는 이야기들과 관습들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나는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성경 이야기도 스토리이겠지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면 아동부에서 뭔가 어떤 시설이나 이런데 그 그룹홈 같은 데를 찾아가서 자기 또래 아이들과 함께 뭔가를 경험하고 나누고 자기네들이 모은 것들을 또 나눠주고 하는 그런 스토리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뭔가 이제 그 교회 출석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말씀도 잘 외우고 해서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연말에 모아가지고 달란트 잔치를 해요. 이것도 스토리화 되는 거죠. 보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이 아이의 그 하나의 그 신앙으로 이제 들어와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신화적 문자적 신앙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신념과 상징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지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폭이 넓어져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좋아하겠지? 내가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 목사님이 기뻐하겠지? 또 혹은 엄마 아빠가 나를 칭찬하겠지? 이런 식의 어떤 타인의 관점들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나 혼자만 자꾸 대답하면 누가 싫어하겠지? 이런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인의 관점들이 이제 넓어지는 그런 면들이 있고 또 관찰을 통해서 개념을 만들고 의미를 구성하고 또 인과관계를 구체적이고 또 육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말하자면 달란트를 많이 모으면 내가 나중에 많은 물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타인의 관점을 구분하면서 타인의 상황, 위치에 따른 감정이입이 가능해지는 시기. 이 시기가 신화적, 문자적 신앙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기 때에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래서 이 아동기 때에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유아기 때도 이야기가 중요하지만 요 시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이야기들, 그죠? 선한 행동, 또 혹은 규범적이고 착한 그런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는 이렇게 보상이 뭐 따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초자아를 자극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요 시기에는 초자아가 잘 형성이 돼야 돼요. 그 대신에 요런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지만, 스토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지만 너무 그걸 가혹하게 다뤄서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초자아의 명령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유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뭐냐면 실수를 용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에 기회를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실수 없이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종합적 관습적 신앙의 단계인데요. 이제 타인의 판단과 기대에 일치하려는 그런 단계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자신의 독립된 관점을 지속하고 구성할 충분한 정체감이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내 이미지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아이들이 내가 순순히 교회에 엄마 아빠 말 듣고 잘 나가면 내 친구 누가 날 어떻게 볼까? 라든지, 또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목사님이 뭐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내가 교회에 안 가면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타인의 관점들이 이 아이의 정체감을 많이 흔들어 놓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때는 조금 뭐랄까요, 관습적이고 수능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지니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판단, 이런 것들에 이제 성실하게 응답하고자 하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청소년부 선생님들이나 또 목사님이나 이제 교육자들이 이 아이들에게 어떤 교회로 불러낸다든가, 또 혹은 어떤 그런 예배에 참여한다든가, 또 혹은 상호작용한다든가,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우선은 중요한 것은 타인의 관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죠. 우선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1대 다수로 자꾸 대하는 것보다는 1대 1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 누구 선생님이 기다릴 텐데 뭐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되게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리고 굉장히 집요한 그런 어떤 접근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요거는 요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은 3단계 때에 신앙적인 부분에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저처럼 오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거짓말했다고 왜 죽이기까지 해야 돼?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게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닌가요? 이런 질문. 그다음에 하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질문만 해놓고 안 들어. 우리는 지 말만 해. 그건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상호작용이에요.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자기 말만 막 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또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인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귀에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다른 방식일 수 있어요.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영성을 발달시킨다고 하잖아요. 영성이 발달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접촉이 되려면은 매우 민감한 어떤
단계들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어요? 막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둥이 치고 이런 데에 하나님이 안 계셨잖아요. 미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다 영이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접촉을 하려면은 아주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내 영성이 민감하게 그것을 발달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도 상호작용하기를 원하세요. 일방적으로 내 말만 막 떠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은 내 하루 중에서 여러 번 대답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고 혹은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오만 수단을 통해서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것들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개별적인 반성적인 성찰적인 신앙의 단계를 말해요. 이게 이제 어른의 신앙의 단계인 거죠.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그래가지고 목사님 다 100% 의존해 놓고 목사님이 뭐 하나 잘못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건 신앙의 발달이 아니에요. 주체적이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정말 의존할 때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체적으로 우리가 서기를 바라시죠. 개별적이고 주체적으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네,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네, 혹시 자료 읽어보시고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또 개별적으로 또 해주시기도 하고, 혹시 오늘 나 이 질문 안 하면 밤에 집에 가 잠 못 잔다 하실 분 미움받고 싶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네. 좀 어려우셨어요? 아니죠? 네. 네. 같이 하시면 좋겠죠. 그죠? 네. 네.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은 장난감을 들 수 있는 힘이 있을 정도? 또 그만한 움직임이 조금 자연스럽게 될 정도라면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점차적으로 혼자 할 수 있도록. 예. 근데 이제 어서진 집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진짜 오랫동안 안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굉장히 집요함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그건 교육이잖아요. 그죠?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집요하게 그거를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다가 에이,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돼버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네, 이대로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